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출산령 목표를 정하는 대신 삶의 질을 개선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직장 어린이집을 조기에 확충하는 등 공공보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구글이 바둑이나 체스와 같은 게임을 독학으로 배우는 인공지능을 공개했습니다. 규칙만 알려주면 빅데이터 없이도 혼자 학습하는 방식인데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를 학습 30시간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영하권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손난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루형부터 최근 등장한 충전식까지 다양한 손난로에 담긴 과학 원리를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주방에 빠질 수 없는 전자레인지. 음식을 빠르게 데우는 건 물론 간단한 조리도 가능한데요.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궁금한 에세이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네, 서해안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이번 한파와 눈은 주말에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출근길. 달력은 아직 초겨울이지만 거리 모습은 벌써 한겨울입니다. 두꺼운 털옷과 목도리, 털모자, 장갑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발걸음은 절로 빨라집니다. 철원 강덕산 기온이 영하 18.8도를 기록하는 등 강원 산간은 영하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파주 영하 10.2도, 서울 영하 9.1도, 대전 영하 4.5도, 광주 영하 1.9도, 대구 영하 2.6도 등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한파가 더 강력한 이유는 영하 25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을 이룬 뒤 다음 주 화요일쯤 누그러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파 속의 서해안에는 절기 대설에 맞추기라도 하듯 한방눈이 쏟아졌고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도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파 속에 내린 눈이 열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 낙상 사고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가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48주 차에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가 19.2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3주 전엔 7.8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또 지난 중인 48주 차에 독감 의심 환자가 19.2명 발생한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독감은 지금처럼 기온이 급격히 내려갈 때 많이 걸린다며 차차 의심 환자 수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존 출산율 목표를 정하는 대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공공보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행복카드 금액이 인상돼 사실상 의료비 부담이 없어집니다. 또 이를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조기에 확충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40%를 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업원 300명이 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남녀 평등,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서약식 등 캠페인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비혼 출산과 양육과 관련해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 등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신중년층이 재취업과 사회공헌 일자리를 통해 인생 산모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율 목표는 제시하지 않는 대신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최근 커피 전문점에서 빵과 케이크 등을 음료와 함께 팔고 있지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함유 여부는 거의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스타벅스 등 커피 전문점 7곳을 조사한 결과 제과 제빵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한 곳뿐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커피 전문점의 빵을 먹고 알레르기가 발생해 신고된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며 업체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플라스틱 빨대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판매하는 요식업체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품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문한 음료와 함께 빨대가 제공됩니다. 차가운 음료에 꽂아 사용하는 이 빨대는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대형 커피 전문점이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기 위해 최근 전국 모든 매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빨대 진열대도 아예 없앴습니다. 나서서 이런 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도 더 나서서 플라스틱을 좀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빨대의 안과 밖은 모두 콩기름으로 코팅됐습니다. 이 때문에 음료에 넣어도 빨대의 형태가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빨대의 색깔도 브랜드를 상징하던 녹색에서 과감히 흰색으로 바꿔 친환경 이미지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종이 빨대를 도입하는데 5배 이상의 더 큰 비용이 들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취지를 많이 아시고 나중에는 오히려 종이 빨대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지셨어요. 저희가 이제 빨대를 종이컵과 함께 분리를 해서 재활용 업체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외치던 몇몇 업체는 특수한 컵 뚜껑을 도입했습니다. 음료를 마시는 입구 부분을 조금 높게 설계해 빨대 없이도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점점 거세지는 지구의 경고 앞에 기업들이 나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환경 문제를 더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전 세계 인구 약 10명 중 4명은 5G 이동통신에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신장비 업체 LG는 2024년까지 5G 이동통신에 전 세계 인구의 40% 정도인 15억 명의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8년과 비교해 2024년이 되면 5배 급증하고 이 중 25%가 5G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5G 이동통신의 성장을 이끌 지역으로는 북미와 동북아 지역을 꼽았는데 2024년 5G 가입 건수의 55%는 북미가, 43%는 동북아시아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구글이 독학으로 바둑과 체스 같은 보드게임을 배우는 인공지능을 선보였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바둑 규칙을 배운 지 30시간 만에 이세돌 9단을 꺾은 알파고의 능력치를 뛰어넘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국에서 4승 1패로 완승을 거둔 인공지능 알파고. 바둑대국 16만 건을 학습하고 수십만 건의 가상대국을 거듭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딥마인드 연구진이 이번에는 여러 게임을 스스로 독학하는 인공지능 알파제로를 내놨습니다. 게임 규칙만 주면 인간의 대국 기록, 즉 빅데이터가 없이도 스스로 게임을 반복하며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AlphaZero is a kind of experiment in how little knowledge can we put into these systems and how quickly and how efficiently can they learn.
4세대 TPU와 44개 CPU 코어를 탑재한 알파제로는 처음엔 게임 초보자처럼 수를 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승률이 높은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인간신경망과 가장 닮았다는 평가입니다. 알파제로는 학습 4시간 만에 체스 인공지능 챔피언인 스톡PC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를 능가하는 데는 30시간이 걸렸습니다. 알파제로는 앞선 버전이자 바둑계 인공지능 최강이었던 알파고 제로와의 대국에서도 61%의 승률을 거뒀습니다. 연구팀은 보드게임 외에도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We can work with energy systems in the real world, with healthcare systems in the real world. Where we'd like to go with this is to push on to new domains that no one's cracked. 이번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지 최신호의 머리 기사로 수록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보도했던 내용들 중에 개구리에서 찾은 획기적인 관절염 치료제 네. 이걸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관절염은 치료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번 보도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개구리를 활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은 여기에 쓰였던 실험 동물이 개구리였던 거예요. 정확히는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라는 이 실험 동물을 이용을 해서 이 개구리 관절염 치료제가 가능한 어떤 연구 성과를 찾아낸 겁니다. 네, 보통은 실험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좀 네. 특이하다고 해도 뭐 초파리나 제브라피쉬 이 정도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개구리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좀 되게 낯설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개구리를 실험 동물로 특히 이제 이번에 쓰인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를 실험 동물로 사용한 지는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과 유전자 정보가 한 80% 정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네. 개구리는 특성상 체외 수정을 하고요. 또 알이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수정란의 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하기 굉장히 좋아서 실험 동물로 인기가 많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뭐 수정란이 2개, 4개, 8개로 쪼개질 때 각각의 부분들을 시점을 볼 수도 있고 어느 장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실험 동물로 사용하기가 용이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돌연변이를 만들면 초기 발생 단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별하기 쉽다고 합니다. 네. 예. 특히 또 2016년에 이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4만여 개의 유전자 정보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구리를 이용해서 인간의 질병 유전자를 찾거나 혹은 신약 개발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는 실험 동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개구리가 뭔가 점프를 잘해서 네. 그 관절염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아, 그래요? 창의적인데요? 어떤 부위를 활용하는 네. 건가요? 그쵸. 이제 뭐 약간 점프니까 다리 이래서 이제 네. 관절을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네. 연구진들은요, 이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의 머리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네. 뭐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뼈랑 관절에서 이렇게 연관성을 찾았다는 건데 네.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 개구리의 머리뼈는요, 처음부터 아주 단단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요, 약간은 물렁물렁하다가 그게 이제 점점 단단하게 굳어진다고 해요.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연골도 사실은 물렁뼈의 일종이니까 맞아요. 약간 뭐 아주 단단한 뼈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연골이 먼저 만들어진 뒤에 딱딱하게 만들어지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개구리가 머리뼈 형성 과정을 또 밖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 투명하기 때문에. 투명하니까요. 네. 그리고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얼굴 형성, 그러니까 얼굴뼈 형성에 관여하는지를 찾기가 되게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머리뼈를 만드는 연골의 형성 원리가 사람의 관절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연골 형성과 관계가 똑같다 이렇게 찾아낸 거죠. 네. 그럼 공통적으로 어떤 원리로 형성이 되는 건가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연골 자체는 이제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사실 손상되고 난 다음에 재생이 어렵고 네. 만들어지는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길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원래 그래서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 연골이 만들어질 때를 살펴보니까 세포 표면에 있는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네. 이 인테그린이요? 네, 이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이 분비가 막 되면서 연골 생성을 원래 돕게 돼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이 인테그린이 그 변형을 해서, 그러니까 180도 바뀌어서 오히려 연골을 분해하고
공격을 그래요? 해서 시간이 지나면? 공격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시점에 그 인테그린이 줄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면 관절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유니스트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게 바로 이 적정 시점에 인테그린을 줄여서 염증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인테그린 베타 라이크 1이라는 새로운 유전자를 찾아낸 겁니다. 네. 네, 이 유전자는요, 이 연골 손상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생시키는 것까지 도와준다는 사실까지 알아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내용 자체가 개구리에서만 그러니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 사람 세포 또 쥐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쵸. 그래서 네. 이제 뭐 연구진은 사실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치료제 개발 가능성도 그래서 아마 충분히 높다고 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 세포에도 적용이 됐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인테그린이 좀 과유불급이네요. 연골 그렇죠. 생성을 돕기는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줄여줘야 하는 게 네. 핵심인데 자, 이를 바탕으로 만든 치료제, 기존 치료제랑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이 시중에 나오는 치료제들은 사실 염증을 좀 많이 억제해주고 있고요. 연골 재생까지는 사실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제를 만들게 되면 이 유전자가 염증 반응도 줄여주고 재생도 도우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사실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이 유전자가 세포 안이 아니라 세포 밖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진의 설명을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분비 단백질이라는 말은 이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가 돼서 세포 외부에서 작용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물을 처리를 했을 때 세포 안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처리를 해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지금까지의 인테그린을 저해하려는 그런 저해제들은 대부분 한두 타임만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데 ITGBL1은 그 분자의 활성을 저해하는 그런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효과적인 치료제의 어떤 상용화 시점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개구리에서 처음 했고 쥐 실험까지는 했지만 이제 치료제가 되려면은 조금 더 큰 뭐 양이나 뭐 돼지와 같은 조금 더 큰 동물 실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사람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전 임상 단계가 한 3,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 시험도 한 4, 5년 정도 이제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구진은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한 이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것들을 개발을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벤처도 또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해서 네, 이제 치료제 개발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요즘 저희 어머니도 손목 관절이 아프다고 하셔서 좀 걱정인데 하루빨리 효과가 입증돼서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확실히 12월이 되니까 추워졌다는 느낌 많이들. 오늘 정말 추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너무 춥죠. 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바깥 활동을 하면은 꼭 빼놓지 않고 챙겨서 나오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좀 개인적으로는 군대 갔다 와서 그런지 히트텍을 꼭 히트텍이요. 입어요. 그거 그렇죠. 입으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장갑을 늘 챙겨 다니는데 오늘 느낀 게 귀마개가 있어야겠다. 귀가 맞아요. 떨어져 나갈 바람 것 너무 같더라고요. 춥죠. 네. 각종 방한 용품을 사실 많이들 챙기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이제 뭐 야외에서 취재를 나가게 되면 핫팩을 꼭 챙기는 편이거든요. 손난로나 핫팩을요. 근데 이제 이런 핫팩이 어떻게 따뜻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는지 그 원리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핫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봉하고 공기에 노출돼서 그 힘들고요. 뭔가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말씀하셨던 가루 형태 흔들어서 이제 발열을 내는 이제 핫팩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이 핫팩 속에는 이제 몇 가지 가루들이 섞여 있는데 철가루, 활성탄, 소금, 톱밥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핫팩을 흔들게 되면 안에 있는 가루가 섞이고 또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열을 내는 반응이 이제 철가루랑 산소가 만나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인데 핫팩을 뜯자마자 공기와 접촉하기 때문에 산화 반응은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철이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라는 게 녹슨 철 같은 것도 산화 반응인데 그걸 만진다고 해서 뜨겁진 않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철의 산화 반응은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열 발생을 느끼기가 원래 어려운 건데 핫팩 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금이나 활성탄처럼 촉매 역할을 하는 그 가루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촉매제가 반응 속도를 확 높여주면서 1, 2분 안에 발열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때 뭐 발열이 거의 최대 70도까지
한 번에 엄청 뜨거워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뭐 8시간 유지, 뭐 12시간 유지되는 핫팩들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톱밥과 같은 이 단열재 역할이 가루 안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네. 굉장히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는 핫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원리가 있었군요. 네. 근데 요새는 이런 가루형 핫팩 말고도 USB 충전식 핫팩이나 또 전자레인지 돌리는 그런 핫팩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USB 충전식이야 뭐 당연히 전기를 통해서 이제 열을 발생하는 거니까 원리 자체가 뭐 특별하지는 않지만 배터리로 간단하게 이제 충전을 해서 쓸 수는 있는데 매번 충전을 좀 해야 하니까 사실은 번거롭네요. 잊어버리면 그쵸. 네. 좀 번거롭기도 하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 시간도 좀 다르고요. 예. 또 이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방식은 콩과 같은 이 곡물이 그 안에 들어 있어서 그 안에서 열을 좀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천연 핫팩들 중에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핫팩이 있어서 제가 한 그래요? 가지 가져왔습니다. 어떤 바로 건가요? 귤 껍질을 이용한 핫팩인데요. 네. 귤을 먹고 난 남은 껍질을 랩으로 우선 감싼 다음에 구멍을 몇 개 뚫어줍니다.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를 뭐 한 30초, 집안에 따라 뭐 기계에 따라서 한 1분 정도 돌리게 되면요. 이 굉장히 따뜻한 지금 뭐 보시면은 이제 한 50도, 50도까지 굉장히 올라가는 걸 볼 수 꽤 있거든요. 따뜻해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 귤 껍질 속 안에도 물 분자가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수분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자레인지에 의해서 물 분자가 진동을 하게 되면서 열이 발생을 하고요. 또 귤 껍질 자체 안에 고분자 섬유소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열 전도도가 굉장히 낮아서 열을 잘 빼앗기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가루형 핫팩에서 단열재 역할을 하고 하게 있는 돼서 거군요. 뭐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한 1시간 정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천연 핫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집에 귤 껍질 되게 많은데 네. 급할 때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너무 춥잖아요. 주말 더 추워진다 그러는데 빨리 좀 이제 슬슬 핫팩을 좀 구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게요. 생각이 필요할 듭니다.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2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비정규직 2,088명이 단계적 전환 절차와 전환 심사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연년 전체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2,525개 상시 지속 업무이며 이번에 미전환된 나머지 직무 437개는 공개 경쟁을 통해 전환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별도로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신규 채용도 예년과 같이 추진해 출연년들은 내년에 총 88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메카인 IBS 기초과학연구원이 젊은 과학자를 키우는 산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젊은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뜻을 펼칠 수 있는 연구단 2개가 닻을 올렸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트위터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보의 전파 양상을 관찰하고 가짜 뉴스를 가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39살 여성 과학자가 차세대 연구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의 새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2개의 IBS 신설 연구단에 40살 전후의 과학자 3명이 CI, 이른바 핵심 연구 리더로 뽑혔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최단 거리 안내와 운송 경로 최적화 등 산업적 응용이 많은 그래프 이론의 대표 연구자 엄상일 카이스트 교수도 미래과학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분야가 세계적으로는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이제 빨리 좋은 연구 그룹을 만들면 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김어민 교수는 단백질 구조와 작동 원리 규명을 통해 다양한 생명 현상과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고 신약 개발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크라이오 EM, 분석 컴퓨팅 코어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 융합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연구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도 여러 가지 연구 업적들이 좋으시지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고 또 향후 머지않아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제 발돋움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젊은 과학자 그룹의 연구단 2개가 출범하면서 IBS 연구단은 본원에 7개, 대학 캠퍼스 14개, 외부 9개 등 모두 30개로 늘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화성탐사선 인사이트5가 2m 길이의 로봇팔을 움직여 지진계와 열 탐지기 등의 설치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인사이트-5가 착륙지 주변에 싣고 간 과학 장비를 설치할 준비가 끝났다면서 로봇팔을 가동해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화성 착륙 8일째인 지난 4일에 촬영된 것으로 인사이트-5와 함께 착륙지 주변의 선명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인사이트 운영팀은 앞으로 전송되는 사진들을 토대로 지진계와 지하 열 탐지기의 설치 장소를 결정하게 되며 장소 선정에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모바일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855를 공개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스냅드래곤 855가 탑재되면 구동 속도가 지금보다 최대 20배 빨라지고 AI 성능은 3배 정도 향상됩니다. 또 그래픽 처리 속도는 20% 빨라져 고화질 그래픽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고 3차원 소닉 센서를 탑재해 화면 어느 곳을 눌러도 지문이 인식됩니다. 이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모델에 탑재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악의 스모그로 악명 높은 인도에서 대기오염이 흡연을 제치고 사망 원인 1위에 올랐습니다. 인도 의학연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4만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2.5%를 차지했다고 힌두스탄 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망자 8명 가운데 1명이 대기오염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대기오염이 흡연을 제치고 사망 원인 1위로 올라선 것이라고 힌두스탄 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라리트 단도나 박사는 이처럼 대기오염이 심각한 인도에서 산다는 건 만성 흡연자가 된다는 의미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대마초를 합법화했다고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현지 시간 6일을 기해 21살 이상의 성인이 2.5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유통, 흡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본인이 이용할 용도로 집에서 12수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시간주는 6일 치러진 중간선거와 함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해 찬성 56%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시간은 콜로라도와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등에 이어 미국에서 10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됐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과학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과학 유튜버가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전자레인지는 정말 편리한 존재인데요. 그렇다면 전자레인지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어느 주방에서나 볼 수 있는 전자레인지는 참 편리한 가전제품인데요. 간단한 음식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사용하기 쉬워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전자레인지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걸까요? 이 전자레인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자기파, 스펙트럼 중 라디오파보다는 에너지가 크고 적외선보다는 에너지가 작은 영역에 존재하는 전자기파인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기계입니다. 극초단파 또는 마이크로파로 불리는 이 영역의 전자기파는 파장이 대략 1mm 근처인 원적외선보다 더 긴데요. 전파망 환경에서 사용되는 W밴드로 시작해 길게는 약 1.4m 정도의 파장을 가지는 군용 항공기의 무선 통신으로 사용되는 G밴드 사이에 있는 모든 전자기파를 지칭합니다. 이 영역대의 전자기파는 진동수, 다시 말해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타 다른 전자기파들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성 TV 방송, 모바일폰, 군용 통신 레이더, 전파망 환경 등 정보 전달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공학자였던 퍼시 스펜서는 레이시온사에서 레이더에 꼭 필요한 부품인 마그네트론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마그네트론이란 주파수가 매우 높은 전자파인 마이크로파를 내는데 쓰이는 원통형 관인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펜서는 마그네트론의 옆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몇 분 후 주머니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고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간식을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초콜릿바가 녹아내린 것이었죠. 덥지도 않았던 실험실이었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스펜서는 마그네트론이 일으키는 전자기파에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서 스펜서는 곧바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대상으로 옥수수 알갱이를 골랐는데요. 마그네트론 옆에 옥수수 알갱이를 올려놓았더니 곧 옥수수 알갱이가 팝 소리를 내며 팝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걀에 전자기파를 쬐어보니까 달걀이 뻥 소리와 함께 폭발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실험 끝에 결국 마그네트론에서 발생하는 극초단파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수분의 온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식품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데워 먹을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되죠. 레이시온 사장은 그의 발명에 크게 기뻐하며 이 기술을 요리에 본격적으로 적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미국 보스턴의 한 레스토랑에 이 기계를 설치해 다양한 실험을 했고 1947년 마침내 첫 번째 전자레인지인 레이더 레인지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최초의 레이더 레인지는 높이가 1.8m고 무게가 340kg으로 크기가 아주 컸는데요. 게다가 당시의 가격으로 $5,000,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5,500만 원 정도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는 쓸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냉동식품을 빨리 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레스토랑이나 항공사에서는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비로소 1967년 싱크대에 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크기가 작아지게 되었고 가격 또한 합리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주방 가전하면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음식물을 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전자레인지의 원리 중 하나인 유전 가열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물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마그네트론에서 극초단파의 전자파를 발생시키는데요. 이 전자파는 대략 2.45GHz로서 음식물을 놓아둔 도자기나 유리 종이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통과한 뒤 음식물의 수분과 지방, 당과 같은 분자에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분자들이 회전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거나 충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여 음식물이 데워지게 되는 거죠. 마이크로파가 물체를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마이크로파 자체에서 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물체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빠르게 진동시키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우연한 발견 덕분에 전자레인지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학사에서 이러한 발견은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과학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연히 발견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과학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전자파, 즉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우주의 배경 복사를 알아냈다고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태초에 빅뱅이 일어날 당시 우리 지구를 향해서 발사된 빛은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이 전자기파 중 전자파, 즉 마이크로파의 형태까지 파장이 늘어지게 되어서 그때 발생한 빛이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관측이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걸 알아내서 빅뱅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역시나 마이크로파에 관련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오늘은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칼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는데요. 혹시 이웃나라 일본은 한국보다 기온이 20도 가까이 높다는 사실 아시나요? 네, 도쿄의 경우 한낮 기온이 15도를 웃도는 등 이례적인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 보내드는 날이 계속되는 데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북극에서 찬 기운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추운 건데요. 주말에도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